안녕하세요. 뉴스 보다 보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말 진짜 많이 듣게 되죠. 오늘은 바로 이 익명 관계자 인용 보도, 이걸 좀 파보려고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한국 언론의 오랜 관행인데 이게 왜 문제인지, 그리고 뉴스를 보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핵심만 한번 짚어보죠.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사 쓰는 방식을 넘어서요, 언론 전체의 신뢰도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까지 영향을 주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관행의 문제점들이랑 그 파장이 좀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일단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왜 이 익명 관계자 인용이 계속 문제로 이렇게 지적이 될까요? 이게 그냥 취재하기 편해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자료들을 보면 이게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어쩌면 기자의 어떤 추측이나 혹은 특정 세력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엔 보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심하면 여론이 왜곡될 위험까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익명이라는 어떤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좀 덜 지려는 경향도 분명 문제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어떤 특정 입장이 마치 공신력 있는 것처럼 막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여러 사례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었죠. 네,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2017년에 SBS 세월호 인양 관련 보도 혹시 기억나세요? 아, 네네, 기억나죠. 그때 해수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인양을 일부러 늦춘다는 거래설 같은 걸 제기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인용한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아예 없는 공무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SBS가 사과 방송까지 했었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익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취재원의 신뢰성을 언론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못했을 때 어떤 파장을 낳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단순 실수를 넘어서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2018년 KNN 기자 건은 정말 아, 맞아요. 그건 정말 자기 목소리를 직접 변조해서 정보 관계자 인터뷰를 만들고 그걸 21번이나 보도에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드러나서 엄청난 충격을 줬었죠. 21번이요. 와. 네, 익명성이 정말 어디까지 악용될 수 있는지 극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당신이 매일 보는 뉴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아찔하죠. 진짜 그러네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그럼 이태원 참사 때는 또 어땠어요?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때도 문제가 됐었죠. 마약이니 유명이니 토끼머리띠니 이런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전부 관계자 발로 막 펴져나가면서 결국엔 희생자들을 탓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뉴욕타임스는 27명이나 실명 취재원을 확보해서 보도했던 거랑 비교되면서 국내 언론의 취재 관행,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았었죠. 네, 그런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국내 문제만도 아니에요. 해외 언론의 익명 보도를 우리가 좀 검증 없이 받아쓰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CNN에서 김정은 위중설 5번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확인 안 된 외신발 익명 보도가 국내에서 막 더 커지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A씨 이렇게 익명을 남발하는 경우예요. 왜 익명을 썼는지 최소한의 정보, 소속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조차 안 주면 기사 전체의 설득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죠. 듣다 보니 정말 문제가 많네요. 그럼 언론계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원칙 같은 게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요, 기준은 있습니다. 한국신문윤리실천요강이라고 있는데 그 제5조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취재원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딱 명시하고 있어요. 아, 원칙은 있군요. 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거나 취재원이 신변 위협 같은 걸 이유로 익명을 강하게 요청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때도 왜 익명을 쓰는지 그 이유, 그리고 취재원의 초속이나 지위 같은 걸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 한다. 네. 그리고 특히 좀 눈여겨볼 조항이 제3자 비방과 익명 보도 금지 조항인데요. 이게 뭐냐면 익명 뒤에 숨어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일방적으로 막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보도는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익명성이 종종 그런 책임 없는 비방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기 때문이죠. 아, 그런 조항까지 있군요. 기준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잘 안 지켜지는 게 문제라는 거네요, 결국. 관련 비판들도 그래서 많았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언론 비평 전문 매체인 미디어오늘 같은 곳에서 분석한 걸 보면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 같은 인용이 되게 잦고 이게 때로는 정부의 공식 입장처럼 오해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어요. 이런 익명 인용 관행이 결국 독자의 신뢰보다는 취재편이나 취재원 보호 쪽에 너무 무게를 둔 결과 아니냐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익명 그 자체보다도 그 익명을 빌려서 사실상 언론사나 기자의 주장을 펴는 관행, 이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은 딱 이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는 말을 딱 보게 되면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정보 출처 진짜 믿을 만한 건가? 혹시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비판적으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어요. 정확합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에는 어떤 정보를 믿고 어떤 정보를 걸러야 할지 판단하는 능력, 이게 정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이 익명보도의 함정들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이 뉴스를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현명하게 소비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한국 언론의 익명 관계자, 인용보도 관행과 그 뒤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 덕분에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네요. 네. 익명 모두가 때로는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기준과 원칙에 막 흔들리고 남용될 때는 언론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를 그냥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왜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연 언론은 왜 이렇게 자꾸 익명보도에 기대게 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취재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근본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